뇌는 가장 취약한 기관 중에 하나이다. 역설적이게도 보호하는 머리뼈 안에 아늑하게 들어있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뇌는 감염으로 붓거나 출혈이 일어나서 액체가 더 늘어날 때면 손상을 입기 쉽다. 늘어난 물질이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뇌에 압박이 가해져서 치명적인 결과가 벌어질 수 있다. 뇌의 바깥막인 뇌막에는 뇌척수액이 얇게 층을 이루고 있어서 조금의 완충 효과를 발휘하지만 말 그대로 조금이다. 우리의 뇌는 여기 단단한, 만져보시죠? 단단한 머리뼈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물컹한 뇌와 단단한 뼈 사이에 뇌척수액이라는 맑은 물이 있어서 우리가 머리를 흔들거나 헤드뱅잉을 해도 뇌가 물에 둥둥 떠서 손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뇌는 1만에서 1만 2천 년 전 우리 조상에 비해 작아졌다고 합니다. 테니스공 하나 정도가 지난 10,000년간 없어졌다고 이 책에선 얘기하고 있는데요. 뇌가 작아져서 우리의 머리가 더 나빠진 것이 아닌가 하고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증거는 아직 없다고 합니다. 지난 세월 인류의 머리뼈도 얇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머리 한번 눌러보시죠. 여전히 딱딱하죠? 우리의 머리뼈는 매우 단단해서 물컹한 뇌가 다치지 않게 지금도 잘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머리에 직접 충격이 가해져서 뇌 손상이 발생하면 출혈이나 염증이 뇌에 생기는데요. 이렇게 되면 출혈이 뇌를 누르거나 염증 때문에 뇌가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머리뼈가 꽉 막고 있기 때문에 뇌가 갈 곳이 없게 되고 손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뇌의 단면인데요.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에 위쪽에 하얗게 보이는 게 뇌출혈인데요. 뇌가 데칼코마니처럼 양쪽이 같아야 되는데 왼쪽으로 밀린 것처럼 보이시죠? 이렇듯 머리뼈는 우리 뇌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뇌 안쪽에서 일이 발생하면 오히려 머리뼈 때문에 뇌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안 되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라는 말이 있죠. 원래 이 말은 운수가 사나운 사람은 온갖 일에 막아 낀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뇌도 실제로 뒤로 넘어져서 뒤통수가 다치면 뇌가 출렁거리면서 뇌 앞쪽인 이마엽과 양쪽의 관자엽이 머리뼈에 부딪혀 뇌 앞쪽에 멍이 들기도 합니다. 이를 맞춤격 손상, 컹트레쿠라고 하는데요. 실제 제가 부검을 통해 많이 밝혀내는 사망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대개 술을 많이 드셔서 만취 상태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뒤나 옆으로 꽈당 넘어지면서 뒤통수가 바닥에 부딪히면 이마엽 등에 멍이 들면서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손상은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는 스포츠에서 매우 흔하게 발견됩니다. 맞춤격 손상이 심하거나 반복되어 생긴 병을 만성외상 뇌병증, Chronic Traumatic Encephalopathy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미식 축구 선수들이 반복적으로 태클에 의해 넘어지면 뇌가 충격을 받아서 맞춤격 손상이 반복되고 그래서 퇴행성 뇌장애가 생기는데 은퇴 선수들의 20에서 45%가 이러한 질병을 앓는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의 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일어났습니다. 각 뇌의 부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많은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일부라도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우리 뇌의 10%만 사용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루시라는 영화에서도 뇌를 전부 활용하게 되면 마치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묘사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실제 우리는 뇌를 아주 분별 있게 사용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이런 저런 식으로 뇌의 모든 영역을 골고루 쓴다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10대 청소년의 뇌 회로가 약 80%만 완성된 상태라는 점입니다. 신경학 교수인 프랜시스 젠슨이 하버드 매거진이라는 학술지에 10대의 뇌는 그저 덜 성숙한 어른의 뇌가 아니다 라고 기재했는데요. 10대 때는 쾌락과 관련이 있는 암내 영역인 측좌핵이라는 것이 최대 크기로 자랍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몸에 쾌감을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인생 그 어느 시기보다도 더 많이 생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대에 더 격렬하게 감정을 느끼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시청하고 계신 청소년을 둔 부모님들은 왜 우리 아이가 도대체 사춘기 때 그렇게 감정의 너울이 심하고 격정적인지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학의 발달로 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치료법도 나타났습니다. 신경학 교수 에가스 모니스는 조현병 환자들의 이마엽을 잘라내면 불안정한 마음이 가라앉을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삼아 이마엽을 자르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이마엽 절개술이 탄생했다. 모니스는 과학적이지 않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는 거의 완벽한 사례를 제공했다. 그는 환자가 어떤 손상을 입을지 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전혀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수술을 했다. 포르투갈의 리스본 대학교의 신경학 교수 에가스 모니스는 그 당시 동물을 대상으로 예비 실험조차 전혀 하지 않은 채 정신장애가 있는 환자들의 이마엽, 즉 전두엽을 절개하는 시술을 했습니다. 이마엽 절개술을 받은 환자들의 일부는 덜 폭력적이고 온순해졌으나 성격이 돌이킬 수 없이 크게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수술법의 단점도 많고 어떤 환자에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없었지만 아이러니컬하게 전 세계적으로 환영을 받아서 1949년에는 노벨상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노벨상을 받은 치료법이라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았고 미국에서 월터 잭슨 프리먼이라는 의사가 그의 열렬한 추종자가 되어 무차별적으로 이마엽을 절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순회하면서 12일 동안 225명의 이마엽을 잘라낸 적도 있었는데요. 심지어 4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에게 이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공포증 환자, 주정뱅이,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일타행동을 보인 거의 모든 사람들이 수술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수술에 잘 알려진 실패 사례는 케네디 대통령의 여동생인 로즈메리 케네디와 관련된 일화인데요. 책에 따르면 활기차고 매력적인 여성이었지만 때로 고집이 좀 심하게 부리고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그녀의 아버지는 가족들과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이마엽 절개술을 의뢰했고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64년간 말도 하지 못하고 실금을 하는 등 파괴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차별적으로 시행된 이 시술은 지금 우리들이 보면 공포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참고로 이 수술을 본 뉴욕 대학교의 신경학자가 기절을 할 정도로 충격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차마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책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 수술은 효과도 없고 장애, 그리고 심지어 사망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인해 비판받고 당연히 의학계에서 퇴출되었습니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새로운 치료법을 단계적으로 검증하고 나서야 인정되는 지금의 신의학 기술 인증은 과거에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많은 희생에 대한 반성을 통해 얻은 것입니다. 의학계가 우리 몸속의 공간을 채우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기까지는 놀라울 만큼 오랜 시간이 흘러야 했다. 르네상스 시대 이르기까지 서양에서 인체 해부는 대체로 금지되어 있었고 그 시대에도 해부 장면을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서양에서는 르네상스 이전에는 해부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르네상스 이후 지적 호기심이 폭발하면서 해부가 허용되기는 했는데요. 실제 해부 표본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체 구조에 대하여 라는 기념비적인 해부학 책을 저술한 근대 해부학의 아버지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도 연구를 위해 교수대에서 처형된 살인자의 시신을 훔쳐서 부검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영국의 의학자이자 생리학자인 윌리엄 하비는 너무나 절실한 나머지 병으로 사망한 자신의 아버지와 누이의 시신을 해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무덤이 파헤쳐져서 시신이 난도질을 당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아일랜드의 유명한 거인인 찰스 번은 키가 2m 31cm였는데요. 유럽에서 가장 키가 컸다고 합니다. 해부학자이자 수집가인 존 헌터가 그의 뼈대를 몹시 탐냈다고 하죠. 시신이 해부당할까 봐 걱정된 번은 자신이 죽으면 관을 멀리 바다로 싣고 나가서 깊은 물에 가라앉히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하지만 헌터는 집요했습니다. 번이 계약을 맺었던 배에
선장을 매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결국 번의 시신은 헌터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뒤로 수십 년 동안 번의 뼈는 런던에 있는 왕립의과대학의 헌터 박물관에 전시되었습니다. 르네상스 이후 의학이 발전하면서 해부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증가되었는데요. 1820년대 런던에 있는 의과대학에서는 시체의 수요가 너무 많아 땅을 파고 시체를 훔치는 것으로 생계를 이어갔던 사람이 약 200명 정도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보수가 지금 우리 돈으로 따지면 120만 원 정도 되었는데요. 이는 당시 비숙련 노무자의 연간 수입의 5배에서 10배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1832년 해부법을 만들어서 무덤을 도굴해 시신을 파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였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 존재합니다. 1. 시체 해부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부하는 경우. 2. 의과대학의 해부학, 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을 전공한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도하에 해부하게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의과대학에 입학했을 때에도 고등학교 친구들이 술자리에서 자주 물었던 것이 해부해봤냐? 무섭지 않냐? 라는 질문을 할 정도로 해부라는 단어는 뭔가 의학의 상징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의과대학 시절 첫 해부학 실습 시간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지만 해부실에 들어가서 최초 해부를 하면서 받게 되는 가장 강력한 인상은 우리 인체가 경이로울 정도로 정밀한 기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병원에서 가면 가끔 의사 선생님 옆에 정밀해 보이는 플라스틱 모형과는 달리 생기가 빠진 살과 근육 그리고 장기가 사람 같지 않은 비현실적인 느낌이 듭니다. 실처럼 뻗어있는 핏줄과 신경과 힘줄, 구불구불 이어지면서 아주 넓은 면적을 차지한 상자도 보인다. 마치 가여운 이름 모를 사람이 서둘러서 자기 몸에 마구 우겨놓은 듯한 모습이다. 이런 헝클어진 몸속이 어떻게 일어나고 생각하고 웃고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온갖 일들을 수행할 수 있었을지 떠올리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느낌 때문에 시신이 사람이 아니라고 느껴져서 비윤리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 책에서 소개됐듯이 미국의 커네티컷 대학의 조교수와 대학원생들이 해부실에서 잘린 머리 2개와 함께 셀카를 찍은 것이 큰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큰 비판을 받은 적도 있고요. 매주 이틀간 부검을 하고 최대 일주일에 8개의 시신을 해부하는 저처럼 해부가 직업인 사람들은 첫 느낌과는 달리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 시신들이 한때 저와 같이 살아있는 사람이었던 사실을 더 강렬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시신이 아무리 부패되거나 아무리 손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분이 주민등록증에서 환하게 웃고 계시는 그런 살아있었다는 사람이라는 걸 더욱 확실하게 느끼고 최대한 예의와 존중을 가지고 부검을 하게 됩니다. 해부를 하는 이유는 인체를 더욱 정확히 알고 이해하여 살아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지금은 덤이라는 정밀한 인체 모양이 자동차 충돌 시험에 쓰이는데요. 과거 1960년대까지 시신을 자동차에 놓고 충돌 시험하는 것이 일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자동차에 타면 자연스럽게 매는 3점식 안전벨트도 시체의 도움으로 충돌 시험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실제 1995년 저널 오브 트라우마, 즉 외상학술지에 부상 방지에 대한 시체 연구의 인도주의적 이익이라는 제목의 엘버트 킹의 논문을 보면 시체 연구를 통해 차량의 안전장치가 개선된 덕분에 1987년 이후 매년 약 8,500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시체 해부와 연구가 여전히 의학 발전의 중요한 방법과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미국 남성의 평균 수명이 1900년에는 46세였지만
20세기 말에는 74세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미국 여성은 48세에서 80세로 더 크게 늘어났습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 역시 통계청 기록을 보면 1970년 62.3세에서 2019년 83.3세로 21년이 늘어났습니다. 지구 전체로 보면 1950년 남성의 기대 수명은 48.1세였는데 지금은 70.5세이고 여성의 기대 수명은 52.9세에서 75.6세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명이 늘은 이유로 영유아 사망의 획기적 감소, 항생제의 개발과 활용, 백신의 발명, 위생 수준과 전반적인 생활 환경의 개선 등이 작용하였다고 기술되고 있습니다. 인류는 우리 자신의 웰빙을 위해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현재를 만들어낸 것이겠죠. 이 책을 읽으면 반복해서 나오는 문장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아직 모른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방대한 지식이 쌓였음에도 우리는 아직 우리 몸에 대해 모르는 것이 훨씬 많고 아직도 많은 의학자와 과학자들이 조금 더 알기 위해 실험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 몸에 의지하여 살아가는데 우리 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면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없겠죠. 그렇다고 의과대학을 나온 것도 아닌데 몸에 대한 어렵고 복잡한 지식을 독학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책은 우리 몸에 대한 엄청난 양의 검증된 지식을 재미있는 일화와 쉬운 설명으로 꼭꼭 소화시켜주는 책입니다. 제가 심장, 폐, 그리고 뇌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렸는데도 무척이나 재미있으셨으리라 희망하고요. 사실 이 책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 예를 들면 잠, 거시기 쪽으로 제목만 들어도 재미있는 부분이 무궁무진하답니다. 이 책을 통해 교양 있는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내 몸을 더 잘 아는 건강한 사람으로 발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